네, 박근혜 돌풍을 일으키면서 친박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까지 구축했던 박 전 대통령.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너무 찍힌 모양새인데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부터 자유한국당의 제명 논의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운명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유한국당이 최고위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의원 2명의 출당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강효상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3항에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보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이 3항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제명 처분의 결정권자는 대표다. 지금 제명권을 결정하는 것은 대표가 결정을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에서 어쩌면 표결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친박계는 계속 표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표결은 없었다는 네. 거고요. 의외로 싱겁게 그래서 결론이 났다는 건데 예.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준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군요. 예, 결국 그거로 결론이 났고,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표에게 지금 전권을 위임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결정 여부를. 홍준표 대표 지금 오후에 아마 이와 관련한 뭔가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중으로 어찌됐건 결단을 내려서 밝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네. 있으면 아마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 결론은 역시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최고위가 열리면 친박 의원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김태훈 의원 한 명만 이제 표결에 붙이자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사실 한 이틀 동안 재선 3선 의원들 만나면서 식사 정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스킨십이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있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최고위원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당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금 탈당해서 다시 복당하려고 하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명분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명분을 지금 계속 본인 스스로 쌓고 있어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도면 충분히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그 상징적인 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출당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의원들이 사실 바른정당에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망파로 돌아서려고 했던 사람들, 예컨대 서청원, 홍준표 대표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정이 미적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관망파로 돌아설 수 있었던 상황들을 다시 이제 출당 쪽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탈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는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다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최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김태형 의원은 워낙 이제 강성 친박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이 됐고 그걸 본인들이 표결을 하게 되면 또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조금 다른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두 사람 간의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녹취록 공방 이 얘기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그 최고위에서도 이른바 친박계 최고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 대표에 대해서 반대론을 제기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그러질 않았어요. 약간의 문제 제기만 하는 선에서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본다면 뭔가 이 뒷 배경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홍 대표가 또 한 다른 발언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 나머지 두 의원, 그러니까 오늘은 비국회의원은 오늘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두 사람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의원총회 결정 여부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슬쩍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안 하고 왜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뭐 사실 친박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결론이 어떻게 날 건지 뻔히 아는데 뻔히 알면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 정 원내대표에게 그걸 미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얘기가 다 끝났고 교통 정리가 끝났다. 그러니까 친박계들하고 일정 부분 좀 합의에 도달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뻔히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표결로 간다면? 표결을 안 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고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안 열고 그냥 이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펜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각종 법안이 계류되듯이 그냥 계류만 시켜놓은 상태에서 결정을 안 내리고 계속 뒤로 미루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처리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미완결 상태로 그냥 미결 상태로 끝까지 그냥 안고 가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둘 가능성. 그리고 아마 다음 기회를 혹시 볼지는 모르겠어요. 홍 대표가.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런 부분에서 양측이 좀 약간 합의가 좀 물밑에서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표결까지 갈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좀 처리가 불투명해져요.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갈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표결로 갔을 때는 당내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 있고 친박이 또 반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고 당이 어쨌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만약 표결을 진행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 두 분이 나가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해서 표결을 진행하는 건데 그것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특히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친박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반대표를 던지게 돼서 만약 이게 처리가 안 되게 되면 홍준표 대표의 진로에 상당히 큰 장애물이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표결로 안 가고 이 상태로 계속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표결을 만약에 밀어붙인다고 하면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불투명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 교수님, 그러면 녹취록 공방 아까 이종훈 평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거 그럼 수면 아래로 그냥 가라앉는 겁니까?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미 녹취록의 존재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았는데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게 이렇게 덮여질까요? 뭐 국민들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텐데 당 입장에서 그렇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여당이나 야당 중에도 국민의당이나 이런 정당들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본인들한테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덮고 가야 되는데 덮고 가려면 서청원 의원이 그 자리에 있도록 그냥 용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누었듯이 결국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도 녹취록 문제를 덮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서청원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출당시키기 위해서 표결을 밀어붙였을 때는 반발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또 언제든지 녹취록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것이 홍준표 대표나 서청원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여론은 분명히 이 문제를 또다시 문제 삼고 밝혀지지 않으면 국민의당이 지금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국민의당이 또 이걸 빌미로 해서 이걸 터뜨리거나 아니면 발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홍준표 대표든 친박투 의원이든 이걸 덮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분 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아까 오늘 최고의 오전 결론이 준표 네 맘대로 해 이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표 입지가 앞으로 조금 살아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이제 봉합을 시킨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약간의 정치력은 좀 발휘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게 역시 대법원 판결 문제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양측이 이렇게 또다시 격돌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도 아마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의원까지 굳이 뭐 이렇게 제명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처리하는 선에서 우리가 일단 통합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이미 진행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바른정당에서의 통합파들도 그러니까 적어도 뭐 서청원, 최경원 의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정리를 해줘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처음 요구는. 그런데 이제 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건대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인들이 지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절충을 좀 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제명만 되면 돌아가겠다. 이런 명분으로 좀 내려 그런 정도로 서로 이제 그 홍준표 대표하고도 얘기가 끝난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당분간 이제 일단 이 기조대로 그대로 통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홍준표 대표 숙고대에 오늘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뭐 제명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바른정당 의원들의
이 통합파 의원들의 입당 명분이 만들어졌다. 추진봉 교수님도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 김무성 지금 의원의 발언을 계속 추적해 보면요, 네. 명분이 충분하다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이 안 됐어도 저는 김무성 의원은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명분이 있다라고 보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결국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을 결정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건 명분으로 충분하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두 친박 의원들 결정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명분을 사실 이제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들 앞에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국정농단 때문에 나와서 새로 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명분이 없어서 찾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결국은 중요한 명분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마음은 가 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명분 쌓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라는 명분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 대표하고 이 김무성 의원 간에는 대략 이런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후위를 도모하자. 그러니까 당장 뭐 이렇게 너무 친박계 하고 격렬하게 붙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합류하게 되면 비박계 숫자도 늘어나고 하니 친박계를 더 몰아붙이는 거는 그 이후에 해도 된다. 서청원, 뭐 최경환 두 의원을 굳이 나중에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들어와서 하면 된다. 그렇죠. 그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통합부터 성사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서로 양자 간의 합의가 또 그쪽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보면은 탈당할 의원들이 지금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이제 마지노선이 5일이다. 5일까지 지켜보고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5일날 이게 회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때 만약에 당대당 통합을 안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강파 의원들이 설득이 안 되면 그렇죠. 안 될 경우에는 탈당을 감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6일쯤 탈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이 얘기했던 이제 9명, 8명에서 10명 정도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0명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나 탈당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숫자가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정리가 되면 지금 이 정도 규모가 빠져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절반이 빠져나가는 그렇죠. 건데요? 그 정도의 숫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끝까지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요. 김무성 의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이제 시기만 보고 있고 명분만 찾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이 정리가 됐고 시기가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은 탈당을 감행할 것이고요. 김무성 전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함께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보수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녹취록 문제는 제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국민의당이 혹시나 이 녹취록을 대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 가능성도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여론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강조돼서 홍준표 대표의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법원에 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뭐 제공하는 증거 자료 제출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대법원에 녹취록을 제공한다면은 뭐 이번 주말 가기 전에 제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번 주말 가기 전에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정치적 상황을 볼 것 같아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근데 여론이 만약에 이 녹취록이 그냥 덮고 간다고 하는 여론,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민의당의 압박은 더 커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스스로가 이걸 전혀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당이 어떤 형태의 녹취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이걸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여론이 비판적인 여론으로 돌아설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여론의 힘에 의해서 제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 주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녹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이 건너간 후에 또 국민의당이 이 녹취를 공개해서 뭔가 얘기가 있다면 이게 또 한 번 시끄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을 좀 자극하는 말들을 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 보수 통합의 첫 단계는 바른정당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이 말들은 유승민 의원 당연히 불쾌했겠죠. 말하는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한 얘기를 좀 쉽게 풀이하면요, 다 와라 이겁니다. 다 와라. 그러니까 한 명도 빼지 말고, 아니 그 몇 명 남아서 밖에서 그러고 고생해봤자 그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이번 기회에 그냥 다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하고도 이 의원총회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이미 끝났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대강 바른정당에서 지금 꽤 많은 의원들이 지금 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 남은 의원들을 또 최대한 사실은 들여오는 게 이득이잖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렇죠. 이제 통합을 할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와라.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아직은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결국 김무성 이제 의원이 나머지,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자강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설득이 될까요? 숫자로 좀 압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제가 보건대는 오늘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결론이 나고 나면 그 자강파 말고 통합파 말고 중간에서 좀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통합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10명을 좀 넘어가서 어쩌면 15명 선까지 갈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이런 몇몇만 남아서 과연 이제 바른정당 간판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아마 바른정당 그 나머지 남은 의원들도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단계적으로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다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그 가능성이 보거든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데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전제를 한다면 사실은 당대당 통합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죠.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개별 입당 형태보다는 당대당 통합으로 해서 홍준표 대표도 그 얘기를 했고, 당대당 통합 형태로 해서 지금 이제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합전당대회를 아예 치르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이 남은 그 자강파 의원들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을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른정당 세 부류로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남경필 지사 통합 전당대회까지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바른정당 의원들 얼마나 될까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당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전당대회 때문에 탈당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남경필 지사를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탈당도 늦추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당대당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이제 중재안이 나와서 그 중재안을 놓고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연기하자, 그러니까 통합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쪽 의견도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 의견도 바른정당 내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두 당이 지도부도 새로 뽑고 당대당 통합해서 통합전당대회를 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렵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미루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말은 사실은 전당대회를 지금 하지 말고 11월 18일 하기로 한 전당대회를 하지 말고 11월 13일인가요? 13일인가요? 그때 하기로 한 전당대회를 하지 말고 연기에 있다가 당대당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대당 통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또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와요. 당대당 통합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홍준표 대표도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당대당 통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러나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미 전당대회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후보들이 이제 6일부터 후보 토론회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멈추고 다시 원점에서 재고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럼 당내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체 의견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영 원내대표 말처럼 뭐 절반 정도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이라고 그러면 하면 그 숫자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당대 일정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을 뒤집어서 그만두고 다시 재고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제 뭐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사실은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인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사실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당대당 통합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자강파 의원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런 통합론은 이제 몽상이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복당을
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 한들 지금 친박의 이재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의원 복당하면 징계위에 회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당이 돼도 내부 갈등이 또 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잠시 소관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세력을 다시 이제 개파 세력을 이제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붙게 되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붙는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아마 공천을 앞두고 나서 그 즈음에 아마 격렬하게 후위를 도모하는 것은 부딪힐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남경필 지사가 지금 제안한 그러니까 이 통합전당대회 얘기는 사실은 이 지금 전당대회를 연기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데 또 꼭 그 통합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통합전당대회를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독자 전당대회 하지 말고 일단 통합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대당 통합 과정을 좀 우리가 추진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일 날 그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는 것이 일단 뭐 통합파 내지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중재파들의 지금 이제 일단 아이디어인 거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른정당 의원 숫자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게 둘로 쪼개지면 사실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그러니까 합치더라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라고 하고 합치더라도 그렇고 사실은 당대당 통합 형태로 통합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지분, 정치적 지분을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그 카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지금 통합파들도 뭐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일단 전당대회 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파 그리고 이제 이 중재파들이 합치게 되면 제가 보기엔 한 1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전당대회를 연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당 통합, 자유한국당하고의 당대당 통합을 이제 좀 이 얘기를 진행을 시키고 또 뭐 명분도 좀 더 만들고 해서 결국은 다 20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지금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그건 그야말로 정책 결단이 필요하죠. 홍 대표의 정책 결단도 필요하고 이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결단, 특히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유승민 의원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정책 협약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책 연대부터 좀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떠나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반대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국민의당과의 협약인 거죠. 정책 연대라고 볼 수 있고 선거 연대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지만 정책 연대부터 일단 시작하자는 것은 원래 처음에는 뭐 합당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 좀 당대당 통합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게 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호남 중진들이 반대하면서 이제 없었던 얘기가 돼버렸는데 결국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당으로 흡수되거나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 연대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좀 보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통합 전당대회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유한국당과 통합 전당대회가 결국은 전당대회를 미루고 나서 분위기를 만들고 명분을 쌓아서 합당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반대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자강파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금 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10명 이상이 빠져나가게 되면 원내 이제 10명밖에 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국민의당과의 연합이나 통합 문제를 계속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여의치 않으니 결국은 정책 연대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 보고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명분을 쌓고 결론적으로 가서는 통합이나 선거 연대 쪽으로 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야권의 해쳐 모여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야권의 정계 개편이 국정농단 이 사태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이렇게 최측근이 빨리 진술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최순실 씨에게만 지금 배신당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3인방으로부터도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 뭔가요?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배신의 대가다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찌됐건 뭐 지금 이재만을 비롯한 이 3인방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일단 다급한 겁니다 지금. 네.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인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서 사실은 밝혀지지 아니한 부분까지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이걸 아마 전 두려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난 정부 시절에 사실 뭐 소문으로 떠돌던 것이 요즘은 다 사실로 밝혀지기 때문에 그 당시 떠돌았던 소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3인방이 그러니까 이 거의 3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정부 부서 또 그 산하기관들에 대한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타다하게 좀 돌았었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사실로 규명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 개입하고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안봉근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된 그러니까 뭐 1억 원 그 007 가방으로 받은 자금 말고 개인적으로도 국정원에서 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국정원으로부터만 받았겠느냐는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특수활동비가 있는 곳이 뭐 국정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인사에도 개입을 했지만 또 뭐 군 쪽에 군 인사에도 개입했고 경찰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 특히 경찰 인사의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부분은 지금 조홍천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걸 막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까지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경찰 고위직 인사에도 개입하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청탁받은 사람들을 거기다 보내면 반대급부를 안 바랬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굳이 보고하지 않고 자기네들 선에서 그렇게 해결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또 이 문고리 3인방이 2014년에 나란히 강남에 또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금의 출처를 캐면 아마 이 부분이 규명이 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금으로 오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밝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의지를 갖고 하면 그러니까 인사청탁 관련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받은 그런 그 돈들 그런 것들을 그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고 그 자금을 가지고 그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 비리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을 완전히 미리 좀 선제적으로 자백을 해버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 저는 형량으로 생각합니다. 봐도 뇌물을 본인이 다 받은 거하고 전달자 역할을 한 거하고는 형량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뭐 플리바게인은 없습니다만 일종의 플리바게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부분을 다 이제 자백을 할 테니 개인 비리 부분은 뭐 좀 적당히 좀 이렇게 해달라라는 정도로 검찰하고 뭐 이제 절충을 시도할 그런 개연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인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두둔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각별히 아꼈었는데 이렇게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 운전기사가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의 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결국 최순실의 충복이었던 겁니까? 둘 다의 충복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 다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부분을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부분 개인이 그걸 사용해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도 일정 부분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돈이 관리된 걸 보면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실에 금고가 있는데 그 돈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금고가 있었고요. 그 금고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총무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에서 온 돈은 본인이 개인 금고로 따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 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과 대통령밖에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 대통령이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본인은 묻지도 않았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전달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돈은 공적인 업무에 쓰여질 가능성은 낮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공적인 업무에 쓰였다고 하면 그걸 비밀로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총무비서관이 이재만 전 비서관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대통령이 가져다가 마음대로 썼다. 이건 사적으로 썼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뭐 최순실을 통해서 다른 데 사용이 됐거나 아니면 비선 의료를 했던 사람들한테 대금으로 지불을 했거나, 또 옷값 같은 경우도 3억 몇천만 원, 3억 8천만 원 정도를 지금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최순실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에게 들어갔던 3억 8천만 원도 혹시나 이 돈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한 것이고. 의상비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이 이런 특활비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돈들이 특활비에서 활용됐을 가능성이 이런 있고, 의심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통치자금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죠. 그건 뇌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산 내역이 쭉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금 부분의 증가분이 거의 본인의 연봉과 비슷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계속. 저희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좀 주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증가를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은 거의 이제 월급만큼 올라간 거예요. 증가가 됐죠. 거의 안 쓰고. 근데 저기 지금 2016년 거는 지금 전체를 합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삼성동 자택의 가격 상승분도 연관이 돼 있지만 현금으로 예금된 부분은 갑자기 2016년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17년, 15년까지는 거의 2억 얼마씩 계속 늘어났는데 2016년에 예금만은 약간 줄어드는 증상을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16년 7월까지 돈을 받다가 7월부터 돈을 그만 보내라고 국정원에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K미래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언론이 그걸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국정농단 이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돈을 그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예금이 줄어든 걸 보면 혹시나 본인의 연봉 중에 일부를 본인이 쓰고 2016년 7월부터는, 그 전까지는 본인이 쓰던 돈을 국정원에서 가져온 특수활동비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제 금고에 보관해서, 개인적인 금고에 보관해서 넣고 빼고 뭐 썼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재만 비서관이 진술을 했다,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장시호 씨가 예전에 이모가 삼성동 자택에 가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돈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모가 했다는 걸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혹시 뭐 특활비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를 받아서 쓰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으면 이제 삼성동 쪽에 이제 보내서 보관을 시켰을 가능성이 이제 없잖아 있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이제 개인적인 착복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경제 공동체 내지 그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냥 이 별로 최순실 씨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그냥 뭐 네 돈 내 돈 다 따지지 않고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문고리 3인방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식적 충성만 한 거고요. 실질적 충성은 사실은 최순실 정윤회 부부에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을 뽑아준 사람이 이 정윤회, 최순실 이 두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발탁해서 그 일을 하게 해준 사람,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또 이 예전에 그 신사동 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대통령 만들기 그 작업을 다 할 때 그걸 다 주도한 게 그 두 부부가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소한 것까지 최순실 씨에게 물어본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잘 보여야 될지는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자, 그런 관계였다라고 이제 보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부분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최순실 씨가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서 뭐 국정원에 이렇게 특활비가 많다고 하니 좀 가져다 놓고 이렇게 금고에 놓고 좀 쓰자라는 제안을 최순실 씨가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뭐 이제까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서 확인했듯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지시를 그냥 내렸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이 3인방들은 그 돈을 갖다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금고에 채워 놓으면 뭐 그 금고에서 그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알 필요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지금 이제 지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뭐 이제 이런 의심이 간다, 이런 저희가 추론을 해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국정원 특수활동비 여기 열쇠를 쥐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전 그 비서관 두 명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새벽에. 그런데 그렇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런 내용을 이제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점점 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더 좁아지는 게 아닌가? 이게 그렇죠.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예. 그렇지 않아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그 공동 지갑론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뇌물죄로 처벌받는 걸 피하려고 하는 시도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이 돈 같은 경우 뇌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예. 왜냐하면 이재만 전 비서관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때문에 돈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제공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전달자 역할만 했지 본인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명확하게 집어넣은 거죠. 그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의 한 당사자다 하는 부분을 검찰이 명확하게 지적한 거고 판사도 그걸 보고 그걸 정확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순히 공동지갑론에서 최순실이 받은 돈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뇌물로 적용이 돼서 본인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하는데 왜 국정원에서까지 받았을까? 이 부분 참 의문스러운데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이 청와대로 건너간 특수활동비가 특수공작 사업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뭐 해외에서 비급하거나 아주 뭐 그런 해외의 뭐 어떤 사태가 있었을 때 쓰는 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작비입니다. 공작비.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대북 관련한 예를 공작을 들자면, 해야 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또 해외 가서 이제 뭐 중요한 이제 요인을 북측 요인을 데리고 온다라고 했을 때 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뭐 발생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피랍이 됐거나 여차하면 전용기를 예. 띄워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07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김만복 그 국정원장이 예. 아프가니스탄에 그때 한 20여 명 우리 좀 잡혔어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렇죠. 탈레반하고 그때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돈을 얼마 전달했다 뭐 이게 지금 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한 2천만 달러 줬다는 얘기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그런 자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용도로 이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국정원이 어찌 됐건 대북 그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나가서도 하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연변이라든가 뭐 중국 현재 나가서도 북측 또 관련해서 예. 정보 수집도 하고 자, 그런 비용으로 원래는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공작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공작비를 그 본래 용도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다 전달했다는 게 이건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횡령한 겁니다. 공작비를 횡령해서 사적으로 제공한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느냐?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에 지금 연간 특수활동비가 한 230억 정도 예. 되거든요. 그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몫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뭐 이제 가거나 하면 뭐 수고한다고 수고비도 이렇게 좀 주고 예. 금일봉 예. 주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는데 왜 별도로 자금을 요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게다가 지금 이 자금이 그냥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고위직들에게 이렇게 분배되는 그런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공작비를 갖다가 썼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안전을 위해서 네. 이제 보관을 해둬야 되는 돈이 이제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어디에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용처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또 하나 파장이 클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이게 뭐 정치관여라든가 혹시나 친박계 뭐 의원들 관리로 쓴 게 아니라 이런 의혹도 지금 일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론조사 그렇죠.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사실 예. 국정원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걸 지급한 게 됐는데 이게 좀 황당한 건 이런 겁니다. 국정원에 사실 먼저 요청한 게 한 3달 전이에요. 근데 국정원이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예. 국정원이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여론조사하는 돈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돈을 내놓으라. 이제 처음에는 10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근데 10억도 못 주겠다고 했고 국정원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3개월인가 4개월 이후에 7월인가 8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받아서 그걸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청와대 정치 개입과 정치 관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그 이유가 정치 관여한다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발언을 발언한 거죠? 것 때문에 예. 그런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TK 지역의 친북 성향 인사들 중에 누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조사해봐라. 이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걸 또 국정원이 네? 대납을 했다고 그렇죠. 하면 이 돈 5억을 비용을. 대납을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 큰 문제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돈을 이렇게 늦게 준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서 해요. 빨리 안 주고. 그렇죠. 예. 3개월인가 4개월 이후에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일이 만약 이게 사실로 다 증거가 되면 지금 현재는 사실로 거의 확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대표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청와대에서 돈이 들어온 것도 이미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례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뭐 뇌물죄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공직선거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태까지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또다시 칼끝이 겨눠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지난 대국민 담화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1원의 돈도 받은 적이 없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측근의 진술이 나오면서 궁지에 몰린 이런 셈이 됐는데요. 1원도 받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 그동안 어떻게 결백을 주장해왔는지 장민정 앵커가 그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줄곧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백 주장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탄핵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를 나와 자택으로 돌아온 뒤 민경욱 의원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란 말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지고 공판이 77번 열릴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굳게 입을 다물었는데요. 지난달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때 내놓은 발언 역시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자신에게서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상납받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참담하다, 비통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관되게 얘기해온 결백 주장은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네, 나는 1원도 사적으로 받지 않았다. 이런 결백을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것이다. 대통령이 정신 세계가 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도 그 뇌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필요해서 가져다 썼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통치하던 그 시절의 생각을 하고 그렇죠. 군사정권 때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국가정보원도 옛날 이제 중앙정보부 전신 아닙니까? 예. 중앙정보부 만든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그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중앙정보부는 뭐 거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속기관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뭐 아마도 중앙정보부에서 자금을 갖다가 그냥 쓰고 뭐 이런 식이 아마 일상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그들 여전히 빠져 있는 거고, 심지어 기업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뭐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기업들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 키워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거 다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건데라고 하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저걸 남의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주요한 기업들 또 주요 기관들 또 어떻게 보면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왕족들이 갖는 생각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져다 썼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져다 썼다. 아마 결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을 주장도 아마 가능성이 있다. 법정의 주장도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국정 통치 행위인데 그와 관련해서 하다못해 내가 옷 입는 것도 이거 결국은 국가 통치와 관련되는 건데 예. 그거 갖다 쓴 게 뭐 문제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만 전 비서관 진술 이후에 어제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개가 주인을 물었다. 뭐 이렇게 격분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이후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이 국정원 수사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옛날부터 우리 형님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저의 멘토로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덕 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덕 여왕 이후 1400년이 지나는 동안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인데 당장 풀어줘야 된다.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네요. 뭐 언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 인지상정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저걸 들으면서 얼마나 더 분노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지만 가족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비는 것이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좀 분노한 마음이라도 삭힐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텐데 저렇게 뭐 선덕 여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라고 얘기해버리면 국민들이 저 가족은 정말 그야말로 이런 표현 후한무치구나라고 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본인이 지금 물론 본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본인의 비서관은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보는 건데 그 본인이 무죄 받고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나와서 또 언니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분노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박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로 비밀 여론조사한 것도 지금 드러났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곤란한 당 하나를 꼽자면 자유한국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쓰는 것은 관행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이번 사건이 이제 불거짐으로 해서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힘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이제 적폐 청산 과정에서 계속 본인들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들은 별로 아직까지는 사실은 검찰 수사망에 좀 포착이 안 돼 있는데 글쎄요, 의원들도 아마 이 수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면 관련된 사람들이 분명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친박계 핵심 인물들, 예를 들어 현기환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관계가 있었던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듯이 그때 결국 여론조사 한 이유가 뭡니까? 진박 공천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한 거란 말이죠. 이른바 진박 간별. 네, 진박 간별비로 이제 5억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진박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진박 공천을 해서 그렇게 공천받고 당선된 사람들, 과연 그 이후에 가만히 있었을까? 이렇게 비리가 만연했다라고 전제한다면 공천 대가, 공천 헌금 같은 것도 충분히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이나 국민의당 정부 시절에 이 국정원 자금 부분을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쯤에서 그만두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영화 대사처럼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지금 자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기를 원한다.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도 좀 정확하게 조금 이제 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체적으로 저는 감찰이라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이런 비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개입된 그런 뭐 의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조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제까지 혁신위에서 별로 그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자유한국당 공천 때 조금 이상해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하면은 지금 친박 의원들이 여론조사 결과 심상치 않다 이런 언급을 종종 했었는데 그 여론조사가 이 여론조사 결과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 어제 장제원 의원 하면은 이제 한국당에서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 대변인을 지금 맡고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죄로 몰아가는 거는 정치보복이다. 또 DJ 정부 때도 국정원의 특활비 다 받았다. 다 조사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취해법권지대였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마치 관음증이 걸린 것처럼 입맛에 맞는 부분만 쏙쏙 빼내어 단죄하고 여론몰이하는 것이 바로 정치보복입니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는 있었어요.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제가 공보수석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매월 가져오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한번 정보부가 얼마나 갖다 준 내가 바보라고 그랬어요. 김당 전 오마이뉴스 국장에 의거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김만복 국정원장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제가 원세훈 원장하고 좀 얘기를 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없어요. 예.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입맛에 맞는 부분만 빼내서 단죄하는 것, 여론몰이하는 것이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DJ 정부 시절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정권에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박지원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없다. DJ 정부는 최소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실 공방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돼서 뇌물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그전 정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건 밝힐 필요는 있겠죠.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저런 말을 했는데 실제 없었다. 지금 박지원 지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DJ 정부 때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면 국정원에서 좀 밝혀내서 국민들한테 보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 밝힐 필요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 차원의 대응을 기대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확 주는데요. 그런데 이거 다 공개하는 거 저도 이제 찬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 공개하고 난 뒤에 과연 자유한국당에게 큰 실익이 있을까? 아마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 쪽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타결을 원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쯤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이렇게 자꾸 파헤치지 말자라는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전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국민들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적폐청산에 나선 김에 그러니까 뭐 모두 다 발본색원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끝까지 가서 뭐 규명할 수 있는 걸 다 규명하기를 이제 원할 텐데 실제로는 과연 그렇게 될까? 저도 이번에도 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적폐청산도 끝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불만이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불만이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지금까지 이게 막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부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 정부 시절에 보면 청와대에 예전에는 그렇게 특수활동비가 많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제 부처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식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부족해요. 자, 그러면 부처에다 얘기를 합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일부를 좀 올려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이제 관례처럼 했던 건데 그거는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윤선 정무수석이 뭐 추국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 예. 뭐 그런 정도 규모지 이게 뭐 억 단위는 아니다라는 이렇게 거죠. 큰 규모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별도로 예. 현금으로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 부처에서 그런 경우에 올려 보내잖아요.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를 이제 떼서 뭐 이제 관련된 수석실에 올려 보낼 때는 네. 증빙을 남깁니다. 네, 어쨌든 네. 이 검찰 조사에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국정원 이번에 이제 특수활동비 상납 부분에서 또 등장한 이름이 이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서 비선 보고를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는 좀 될 거라고 보는데 예. 물론 그건 이제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수사를 보강한 부분이 있고요. 추명호 전 국장이 지금 돈을 전달하는데도 개입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예. 조윤선 전 장관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에게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 전달하는 사람이 추명호 전 국장이었다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비선 보고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고 국정농단에 전혀 개입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추명호 전 국장이 비선 보고를 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내용도 일부 흘려주고 이석수 전 감찰관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보도 주고 어떻게 대응하라고 대응한 방안까지도 제시해주고 이렇다고 하면 우병우 전 수석의 사족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을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돈이 계속 들어왔다고 지금 추명호 전 국장도 그렇지만 네. 국정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 부처에서 올라온 돈을 기록을 남기고 썼다고 하면 이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국정원에서 기록도 안 남기는 돈을 들어왔고 그것이 청와대의 다른 수석들까지 제공됐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검찰 수사 방해한 국정원에서 파견됐던 현직 검사 3명에게 영장이 청구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 수사 끝이 나긴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